판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판사의 마음이 1%로 막 경처분 내릴까 중환처분 내릴까가 막 망설여질 때 소년의 최후 진술이 혹은 소년 부모의 최후 의견 진술이 판사의 마음의 1%를 흔들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요즘에 자식 문제로 이 소년범 사건으로 해서 저희 온강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분은 이제 며칠 전에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이제 경찰서라면서 전화가 와서 아드님 누구누구 어머니 맞으시냐, 아이 관련해서 경찰서에 출석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듣자마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바로 끊으신 거예요. 근데 자꾸 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영등포경찰서다 해가지고 아버님이랑 같이 경찰서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호를 보여주니까 진짜 그 수사관이 있었고, 그 수사관이 아드님이 어떠어떠한 범죄에 연루됐다, 이 말 듣고 충격받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다라는 말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내 자식이 어떤 소년사건에 연루됐다 이러면 부모님으로서는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와 같이 경찰서가 조사받은 다음에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나 한참 기다리다가 문자가 한 통 왔는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이 됐습니다 라는 문자가 왔을 때 부모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 아이 사건이 경찰 단계를 지나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됐다라는 의미는 검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관할 가정법원 소년재판부에서 소년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재판과는 달리 소년재판은 어떤 뭐 형사 전과로 남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재판은 받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부모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요, 지정된 첫 기일이 그냥 단순히 너 혐의 인정해? 이것만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재판부에서 바로 처분의 결정이 그날 즉일 선고가 된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소장 일본주의라 해서 검사가 판사에게 공소장 뭐 몇 날 며칠 어디서 뭐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공소얘기를 합니다 라는 한두 장짜리의 문서만 판사가 읽고 재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근데 소년재판 어떤 형사 전과가 남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사님께서 이 재판에 들어오기 전에 경찰 단계 때부터 쭉 모두 다 되어있는 수사서류를 다 읽고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의 처분을 내리겠다라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결심을 하고 그 재판정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어떤 의미냐, 우리 아이가 소년범인데 소년범 사건에 있어서 어떤 변호인을 선임했다. 그렇다면 가정법원에 열리는 첫 기일 전에 이제 이런 소년재판에서는 보조인이라고 불리거든요. 이 보조인 의견서가 첫 기일 전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보조인 의견서를 낸다? 판사가 이미 처분을 결정하고 왔는데 거기서 의견서 낸다고 그 수십 장짜리 의견서를 판사가 읽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면 첫 기일 한 2, 3일 전에 보조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만 판사가 이제 경찰 단계부터 아이 조사받은 거, 피해 아동 조사받은 거 쭉 다 읽어본 다음에 보조인 의견서까지 읽어보면 이 친구가 가정 내 이런 또 부분들이 있고 내가 좀 선처를 해줘야 되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구나. 그럼 내가 처분의 수위를 좀 경한 처분으로 내려야지 라는 결정을 내리고 올 수도 있고요. 저희 온광에서 이미 수차례 사실 불처분 결정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처분 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혐의점이 인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처분을 내릴 만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사가 봐서 무죄 같은 처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첫 기일에 와서 변호사가 갑자기 그날 턱 불처분 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엄청 두꺼운 의견서를 내. 거기서 어떻게 판사가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혐의 의무를 다투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보조인 의견서를 한 기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탄탄하게 일주일 전에 낸 사건이 불처분 결정이 바로 그 즉일에 선고되는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 기일에 모든 것, 우리 아이에 대한 입장도 듣고 부모의 입장도 듣고 보조인의 의견도 듣고 바로 처분의 선고가 즉일로 선고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일에 아이가 어떻게 최후 진술을 판사 앞에서 할 건지, 두 번째는 부모에게도 이제 최후 의견 진술권을 이 소년재판은 부여합니다. 일반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변호사 의견 듣고 그 당사자 얘기만 듣고 끝나잖아요. 근데 소년재판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참석했을 경우에 부모 중에 일방이 대표로 이 부모로서의 의견을 판사 앞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재판 가기 전에 A4 용지 꺼내놓고 한 반 장 정도 아이가 판사님께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좀 쭉 정리하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후 진술을 좀 아이 걸 또 준비하고, 또 부모님 중에 누가 대표로 진술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진술 내용도 A4 용지 한 반 장 정도로 정리해서 판사님께 어떤 말을 부모로서 할 것인지를 조금 준비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의견 진술을 준비하실 때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부모로서 알게 된 후에 내가 아이를 어떻게 훈육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서 다시는 이런 일로 소년일 때뿐만 아니라 성인일 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변론하고 충실하게 의견 진술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판 가기 전에 아이 진술 준비한다, 부모로서 또 양육 부분에 대한 부모 의견 진술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간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온강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소년 사건을 해요. 그러니까 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상해랑 학폭이 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경우들도 있고, 또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건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어떤 불처분을 받는다, 경한 처분을 받는다는 거는 보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친구가, 이 보호소년이 죄가 없습니다. 혹은 이 보호소년이 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지만 피해자랑 합의도 했고 또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감경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세요라는 법리상 주장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면 보조인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판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판사의 마음이 1%로 막 경처분 내릴까 중한 처분 내릴까가 막 망설여질 때 소년의 최후 진술이, 혹은 소년 부모의 최후 의견 진술이 판사의 마음의 1%를 흔들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성을 마지막으로 자극하고 판사에게 마지막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건요, 소년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부모로서의 진심 어린 양육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년 사건에 연루된 부모님들께서 꼭 한번 재판 전에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